예, 2024년 8월 16일, 음력으로는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왜, 조선반도가 학문의 메카가 돼야 되고, 이 조선반도가 왜, 학문의 본향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150,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바로 서양 사성과 동양 사성을 이제 구분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서양 사상을 이끌어갔던 그 철학자들이 샤먼의 사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외면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샤먼 사상과 샤먼 문명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서양 사상을 설계했던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원정을 거치면서 33살까지 하다가 결국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국은 무너지고 바로 다시 삼지 세력, 즉 샤먼 세력으로 재편이 됐는데 이러한 그 삼지 세력 제사장 신앙이죠. 제사장 그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제사의식을 올림퍼스 산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제사의식인데요. 제천의식, 제사의식 이런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을 애태워 구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양 사상이 우월하다. 그래서 합리주의적이고 또 과학적인 기술이 있어서, 정신이 있어서 오늘날의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이끌어왔고, 또 한편은 아까 제사장 계급, 제사장 문화, 제천의식, 제사의식, 이런 유일신에 대해서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가톨릭 이런 게 절대 복종에 의한 믿음과 사랑, 요것이 이제 헤브라이즘이라 그러는데요. 요것을 묶어보면 아까 삼지 세력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죠. 동양 사상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에 임금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제천의식이라 그러고요. 일반 국민이 아버지 엄마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그걸 지사 지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사 지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제사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제사의식, 그 다음에 농자지 천하지 대본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강오륜, 그 다음에 불교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삼지 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양 사상가들이 애터워 뭐냐면은 동양과 서양을 이제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20세기 초기에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기에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20세기 초에 태어났던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 이 서양과 동양 사상을 융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박용 선생님의 이 삼원 제국과 삼원 문명을 아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서양 20세기 초기에 키플링이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데서 결과론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구별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박용수 선생님은 삼원 제국과 삼원 문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동서양의 철학 사상은 융합되었다. 다르지가 않다. 철학과 사상이 다 다르지가 않다. 이걸 이제 일체론을 들고 놓은 것이죠. 저도 일체론의 바탕을 두어서 그 일체론의 가장 중심적인 코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삼원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양 이 사상가들이 날개를 이제 펴기 시작했던 시기는 이제 15세기 때인데요. 대황해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 포르투갈 헨리 왕의 지원으로 시작하여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산업혁명과 기술력, 물리학을 앞세워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5대양 6대주로 식민지화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팩트죠. 이거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의학과 과학, 기술, 민주제도 이것 또한 서양 사상에서 나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인정하자 이거죠. 확대는 중요한 것은 이런 합리적이고 계몽주의고 이성적이며 경험주의적인 이러한 사상과 철학, 의학과 과학과 기술과 민주제도를 이루고 있는 이 서양 사상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왜 그들은 몰락했다고 말을 하는가 이거죠. 왜 그들은 이렇게 우수했는데 왜 그들은 몰락했느냐 이거죠. 대표적인 우리가 사상가가 슈팽글러의 서양의 몰락이라는 말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명한 니체의 신은 죽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서양 사상의 몰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 사상의 시작은 바로 자연 철학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문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근 2000년 동안 서구의 합리적, 이성적, 계몽적, 경험적 진리의 진리에 드디어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0세기를 거치면서 해유와 절망, 시리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구조주의와 그 다음에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됐다.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무당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당주의. 박용숙 선생님께서는 이걸 무당주의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죠. 자, 이것이 무당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샤먼제도, 샤먼 사상, 샤먼 제국, 샤먼 문명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샤먼 사상, 샤먼 제도, 샤먼 문명, 샤먼 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학에서는 헤르만 헤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는 비교 종교학의 대가인 멀치아 엘리아데, 제가 앞전에 시간에서 성과 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같은 이런 내용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칼융이 나오고요. 심리학에서는 칼융이 나오고 와처, 헉슬리, 또 이 티베트 불교 성녀 아나까라가
가라까 겁인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동서양 철학의 만남이 바로 비교 언어학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비교 종교학, 비교 철학, 초개인 심리학 등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국과 인도의 만남이라든지 조선과 일본의 만남, 예, 조선과 일본의 만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조선의 전제 왕권 국가와 일본의 샤머니즘의 신도라 그래요. 신도의 만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본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서로 보완작용, 풍부하고 균형 잡힌 세계 문화 창조가 이 삼원 제국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환공문명 학술원에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원 제국을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불교 500년, 유교 500년, 가톨릭 200년, 기독교 200년, 이러한 기성 종교라고 불렸던 그 폭력성과 그 문제점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샤먼 제국의 종주국인 신라와 군사계급인 고구려와 생산자계급인 신라와 그리고 여기에 딸린 수많은 샤먼 제국들의 가야 육국을 포함해서 많은 샤먼 제국들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환국문명 학술원에서 주장해 나가고 있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양 철학과 사상은 바로 유대 문명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유대 문명이 바로 아까 헤브라이즘인데 이 헤브라이즘의 그 문명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을 또 앞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디아, 그 다음에 아카드인, 수메르인 이런 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카드인은 지금 현재 사르곤 1세로서 지금 현재 중국의 말이 근원이 되고 있는 황제 헌의 뿌리가 되고, 수메르는 바로 치우천왕과 관계돼서 우리 한국 샤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메디아는 이 부여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문명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에서 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이 유대 문명도 바로 서아시아에서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그러니까 동양에서 건너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유대 문명을 이어갔고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 망한 시점이 대충 그쯤 되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 바로 히랍의 정교회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히랍의 정교회와 관계된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이슬람 문명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본 문명도 이 삼원 공부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동남아 문명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공문명 학술원이 왜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을 남겨놓느냐 하면은, 우리가 학문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거 우리 국민들의 학문적 소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돈 벌고 출세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인 소양이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는 종합해서 이것을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여름에 머리에 열꽃이 나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진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가면서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 문명은 바로 서로마 제국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히랍 정교회를 공부하는 것은 동로마 제국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슬람 문명을 공부하는 것은 중앙아시아를 공부하는 것이고, 일본 문명을 공부한다는 것은 샤먼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남아 문명을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것을 우리가 발라니즘이라 그러는데, 발라이즘,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자, 글로발라이즘이라 그러는데, 이게 샤먼 제국으로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리즘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사상적인 철학이고, 우리가 도일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즘이라 그러는데, 이 글로벌리즘이 한가운데 인도 문명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로벌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인도 문명인데, 자, 이곳은 바로 천축강력이라 그러죠. 우리가 천축강력. 우리가 5천축강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축강력, 천축환해를 말하고, 그래서 천축 문명은 바로 샤먼 문명을 말하는 거, 천축이 바로 천축의 문명이 돌 김용욱 선생님의 이거 의견입니다. 그래서 천축이 받은 문명보다는 서구나 뭐 중앙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 받은 문명보다는 더 많은 문명을 이 지구상에 퍼주었다는 것이 이제 인도 문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일 선생님이 바로 문명의 이 코어가 바로 인도 문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는 하나의 독립된 서브 컨티넨트가 아니고 아니라 세계 문명 교류사의 한 압축 상태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참조해 볼 만한데, 자, 우리가 그 천축강력, 천축 문명은 바로 우리의 이 고대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환구 문명에 있어서 상고사 이긴 천축강력, 천축환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돌 김용호 선생님이 풀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축을 모르면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 요게 이제 우리가 환구 문명 학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 김용호 선생님은 인도 문명을 모르면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도일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도 문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인도 문명이라는 것은 요 근자에 이제 서 있던 말이고, 원래는 이게 천축 지방인 것입니다. 천축 지방의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천축강력, 천축환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또 샤먼 사상과 샤먼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초 스님이 바로 인도를 기행하고자 했던 것이, 불교 중이지만 인도를 건너가서 더 보다 나은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문이 세계 학문의 메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 즉 한글이죠. 이 한글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한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 어떠한 발음도 우리 한글로서는 다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학문을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학문이 세계 학문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이 한글 때문인데, 우리의 글은 70%에서 80%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고
한자는 우리의 말을 또 박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한자는 또 산스크리트를 박아 놓은 것이고 산스크리트는 우리의 말을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란 서양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 이 말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우리가 황금문명 학술에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부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문명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결국 진리는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부합하고 문명사적인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해가는 과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폭력들을 제어해가는 문명사의 발전 과정, 여기에 부합할 때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말을 설명하였고 이것이 우리가 사실에 부합하는 우리의 말과 글이 일치한다는 것은 자연적 변천 이전의 말인 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서 종성을 만듦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떠한 발음도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학문을 하기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반도가 학문의 메카이고 본향이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